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수입니다. 자, 이 강의는 2022년도 지방지 교육행정지 9급 해설 강의입니다. 6월 18일 날 이제 실시가 됐죠. 이 강의는 이번에 시험을 봤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2023년도 시험을 봐야 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설 강의인데, 해설 강의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문항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느냐 하는 전반적인 추세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문제는 난이도 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어렵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 강의를 1년 동안 쭉 이제 수강을 했고 공부를 꾸준히 했던 이런 수강생들은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좋은 점수를 맞았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2023년도를 대비하는 여러분들도 이 정도 이제 난이도라, 교육학의 난이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널뛰듯이 춤추듯이 그렇게 항상 이렇게 널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제 영역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고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출제 그 난이도라고 하는 것도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크게 이제 앞으로 2023년도 보는 수강생들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제 영역을 보면, 분석을 보면 6가지 영역으로 출제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그랬죠. 우리 이론도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고, 항상 출제하는 사람들도 이런 6가지 영역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각 영역별로 3문항 내지 4문항, 그 다음에 이제 행정 같은 경우는 한 5문항,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항수를 맞추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도 이런 6가지 영역이 골고루 이제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해주면 큰 이제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공부할 때도 이제 법이 문제가 돼서 이제 이번에도 법 문제가 4문제가 출제가 됐죠. 법에 관련된 거, 평생교육 제도에 관련된 것도 이제 평생교육 법에 이제 규정된 거고, 그런데 행정에 관련돼서는 거의 법이 3문제, 지방자치에 관련된 법률, 교육감 제도 같은 거, 이건 항상 여러 번 이제 출제가 됐고, 지방교육자치의 가장 이제 핵심이니까. 그 다음에 교육의 중립성 문제,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교육의 중립성 또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종교적 중립성, 이 문제는 우리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본법 이런 데 각종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되어 있고, 물론 이 문제는 유래 보면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혁명기에 콩도르세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우리 강의 시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돈에 관련된 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 관련된 이 법을 이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이 참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제 어려웠는데, 15개 정도 되는 이제 법을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고 깊이 있게 좀 잘 파악을 해주고, 이제 앞으로 2023년도 시험을 볼 여러분들도 이제 법에 관련돼서는 이제 헌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법이냐 한 문제는 나중에 이제 강의 시간에 다룰 거고, 또 실제로 강의 시간에 이제 법을 정리를 해서 내가 나눠주기도 하지만, 그 한 15개 정도 되는 법에 대한 문제를 이제 잘 다루면 4문제입니다. 20문제 중에 4문제라고 하는 것은 5분의 1이니까 25%, 엄청난 20%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론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론에 근거해서 이제 법을 다루기 되기는 하지만, 이제 공부를 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각 이제 영역별로 보면 문항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출제가 됐던 거죠. 서양교육사 같은 이제 루소 문제. 그러면 이번은 한국교육사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아마 출제자가 깜빡 까먹은 것 같아. 철학에 대한 문제가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없어요. 골고루 서양교육사 하나, 한국교육사 하나, 그다음에 철학 문제 이렇게 이제 다뤄지는데, 철학이 2문제가 다뤄졌고, 그렇다고 새로운 철학은 아니죠. 진보주의라고는 오래된 거, 실존주의도 오래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심리학도 아주 평범한 거죠. 가두너의 다중지능 이론. 그럼 이제 상담도 사실 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엔 상담 문제가 이제 2문제. 로저스의 인본주의 상담, 인간주의 또 인본주의 상담, 이제 기법 4가지. 그다음에 아리비티, 앨리스 거죠. 아리비티, 합리적 정서 행동 상담.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면 학습 이론에서 이제 정보 처리 이론, 이건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거죠. 정교화냐, 조직화냐, 또는 집행 통제냐, 이런 소위 이제 처인지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PBL은 여기다 다룰 수도 있고,
문제 기반 학습 또는 문제 중심 학습.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이론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나왔죠, 실제로는. 그래서 PBL 하면 뭐 인지적 도제 학습과 더불어서 구성주의 대표적인 학습 방법, 비구조형 문제를 제시했을 때 그것을 가설 연역적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론하느냐 이런 문제를 다뤘던 것이 PBL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학 문제는 세 문제인데 이론에 관련된 것이 교육사회학 이론, 그러니까 기록론과 갈등론을 한꺼번에 합친 그런 문제였죠. 그다음에 평생교육 제도, 이건 이제 법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평등관 뭐 중요하니까 허용적이냐, 과정적이냐, 또는 여건의 평등이냐 이런 여러 가지 평등관의 네 가지 중에서 여건 또는 과정적 평등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교육과정과 관련돼서는 요번은 사실 뭐 교육과정 평가 문제를 세 문제 내지 네 문항이 나오는 것이 기본인데 아마 출제자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이해가 없었던 그런 출제자 같아. 그래서 타일러의 학습 경험의 조직 원리, 그다음에 평가에서 이제 검사 문항에 또는 평가 도구의 이제 구비 조건으로서 타당도, 물론 이제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는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출제가 많이 됐던 거죠. 그동안 이제 많이 출제가 됐던 거예요. 방법에서 이제 두 문제, 브랜디드 학습하고 이제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오스벨께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여러 번째 출제를 여러 번 이렇게 골고루 하다 보면 오스벨 것도 나오고 브루너 것도 나오고 가네 것도 나오고 이제 골고루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공부할 때는 이제 골고루 해줘야 됩니다. 그럼 행정에서는 매번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교육 행정의 원리, 법적인 문제가 있고 이제 운영의 원리가 있고, 그러면 학교 조직의 특징, 학교 조직을 어떻게 볼 거냐 여러 가지 5가지 관점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법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항상 강의에서 다뤄졌고 또 기출 문제에서 많이 다뤄져 있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3년도를 대비하는 수강생들은 결국은 그렇게 이제 교육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6가지 영역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되면 뭐 내년에도 교육학이 난이도라고 한 그러니까 영역과 난이도는 거의 이제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행정직은 뭐 여러분들은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고 행정적인 일을 이제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교육학에 대한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다루기 때문에 그 영역과 그 출제 난이도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몇 년도 한 3, 4년도 이렇게 이제 문항의 출제 경향들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영역을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공부를 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육행정 부분에서 앞부분에 교육행정의 원리를 이제 되게 2가지 법적인 원리가 있고 이제 운영의 원리가 있고 그 법적인 원리도 이제 자주 나오고 법치행정이라든지 또는 자주성 존중, 기배균등 뭐 그다음에 적도 집권의 원리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인 원리가 되고 이제 운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교육 행정이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 행정가들이 행정을 이제 운영할 때 고려돼야 될 것.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성의 원리나 안정성의 원리나 적응성의 원리는 이제 운영의 원리가 되죠. 운영의 원리. 전문성은 뭐 좀 다른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의 원리 중에서 환경 변화,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거 교육 행정이 너무 이제 고정돼서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응 능력이 이제 떨어지면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 행정에서 강조되는 그런 이제 적응성의 원리. 사실은 이제 적응성의 원리는 또 안정성의 원리하고 또 대치가 될 수도 있죠. 배치가 될 수 있다. 안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런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일관성을 자꾸 이것만 강조가 되면 이런 안정성만 강조가 되면 또 적응성이 또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 있게 지속성과 안정성도 있어야 되지만 또 변화에 대한 신축성 있는 그런 대응 이런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참여 이런 걸 이제 강조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육 행정을 이제 공부할 때는 운영의 원리와 법적인 원리 이제 구별을 해서 물론 이제 법적인 원리도 더 중요합니다. 물론 뭐 운영의 원리도 출제가 되지만 법적인 원리 속에 이제 그런 법치행정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또 법적인 행정, 법치행정 중에 하나가 법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적도 집권의 원리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자주성 존중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잘 출제가 되죠. 그다음에 운영의 측면에서 이제 민주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자주 이제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줘야 될 겁니다. 자, 2번은 이제 해당 지능 문제. 지능 문제는
이제 중요하죠. 20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지능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으니까. 다만, 지능 이론 중에서 지능에 대한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지능 검사에 관련된 문제. 미네하고 시몬이 1905년도에 지능 검사를 실시한 것부터 시작해서 1936년도 웩슬러 지능 검사까지의 그런 지능 검사의 역사. 그러면 지능을 어떻게 볼 거냐 하면서 이제 스페어만의 이요인설부터 시작해서 서스턴이나 길포드나 이런 이론들을 거쳐서 카텔, 그다음에 가드너, 스탠버그 이런 이론의 이제 지능 이론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를 이제 공부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능 이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능 이론 중에서 특히 이제 80년대 이후에 아마도 소위 이제 구성주의 시대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지능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 이제 가드너였으니까 이런 지능 이론은 요새 구성주의 시대에 더 적합한 지능 이론이고, 그다음에 지능을 이제 다차원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 여러 가지 지능들이 단일한 차원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으로 돼 있어서 어떤 지능도 있고 어떤 지능도 있고 어떤 지능도 있고 해서 이 지능이 다 합쳐져서 지능이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능을 보는 최근에 다차원적이다. 물론 뭐 위계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비위계 모형도 있겠지만 요새는 또 비위계 어느 것이 꼭 지능이 위에 있고 어느 것이 밑에 있다 이런 식의 위계 모형. 이제 카텔 같은 경우 캐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은 위계 모형이지만 대부분은 이제 비위계 모형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것이 최근에 지능을 보는 이제 그런 관점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드너 이론은 지능 이론 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지능이 있지만 단점, 약점의 지능을 살려주기 위해서 강점을 장점, 잘하는 지능을 개발시켜주면 약점도 보완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략은 단점, 못하는 것을 찾아서 키워주면 전체적으로 지능이 높아진다. 이런 전략이었었는데 기존의 지능 전략은 가드너 지능 전략은 그 반대로 장점을 살려주면 단점도 보완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교육적 가치가 더 높은 것이 가드너의 지능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어만과는 이제 G요인, 일반 요인과 G요인, S요인 그랬죠. 그다음에 길포드는 지능 구조 3차원 입방체 모형 180가지로 되어 있다. 가드너. 그다음에 캐럴은 뭐 위계 모형인데 여기서 위계 모형을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에 있고 그다음에 특수적인 밑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위계 모형인데 지금은 비위계 모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페어먼이나 길포드 다 이제 가드는 게 다 비위계 모형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능도 이제 중요하다. 지능의 두 가지를 공부해 줘야 된다 그래. 2023년도를 대비한 그런 수강생들을 위한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능의 검사, 지능 검사의 역사, 그다음에 지능 이론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공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3번은 학교 조직의 특성, 학교 조직을 보는 시각은 5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조직과 뭐 학교 조직이 뭐 별 차이가 있냐, 뭐 이런 관점, 이건 전통적인 관점이죠. 특히 이제 관료제적 관점이나 사회 체제로 보는 것은 일반 조직이나 학교 조직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최근에 오면, 특히 이제 70년대 이후에 오면 일반 조직과 구분될 수 있는 학교 조직만의 특수한 측면, 전문적인 측면. 왜 그러냐면 교육은 일반 다른 행정이라든지 경영과는 특수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교육이라고 하는 상황은 장기적이고 뭐 비가시적이고 평가도 곤란하고 이게 이제 일반 행정이나 경영과는 다른 교육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측면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학교 조직을 보는 것이 이완 결합체 혹은 무정부적 조직체 또는 전문적 관료제,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관료제 아니면 그거 아닌 정반대 이런 것이 아니라 관료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교사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반영돼 뭐 이중 조직체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최근에 학교 조직을 보는 관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는 학교 조직을 보는 그 최근의 관점, 이완 결합체나 조직화된 무정부 체제나 또는 이중 조직체로서의 소위 전문적 관료제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시각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순수한 관료제로 보는 시각은 이제 학교 조직을 그렇게 보는 경우는 가능하면 이제 배제하려고 한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보면 또 실제로 그렇지도 않지만 교사의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이제 반영이 안 되고 무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은 이완결합체, 2번은 이런 통일된 직무수행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통제되는 순수한 관료제로 보는 경우는 없다. 그러죠. 관료제 그 속에 전문성도 이제 강조되는 이제 전문적 관료제, 이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3번은 이제 조직화된 무질서의 조직. 이제 네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불분명한 목표, 불확실한 기술, 유동적 참여,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 의사결정의 쓰레기통 모형,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측면으로 보면 조직화된 무질서. 4번 느슨한 구조, 그러니까 소위 1번의 문제죠. 이완결합체. 그러면서 또 엄격한 결합구조, 소위 관료성. 이런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는 이중조직체 또는 전문적 관료제,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추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정 문제, 교육행정에서 학교 조직을 보는 그런 최근의 시각, 물론 이제 5가지의 특징을 다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4번의 문제는 이제 교육 사회학 이론이죠. 사회학 이론 크게 보면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이 있고, 거시적 접근에는 기능론과 갈등론, 미시적 접근에는 교육과정 사회학과 그러니까 신교육 사회학이라고 그러죠. 교육과정 사회학과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런 문제. 여기서는 기능주의 또는 기능론의 관점은 항상 능력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앞에 이제 가에 학교가 개인을 사회적 존재를 성장시킨다 하는 것은 소위 사회화의 기능이라고 그러죠. 이 사회화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기능론이고, 또 능력주의 기초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이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하는 것은 특히 이제 파슨스 같은 사람이죠. 능력에 따라서, 물론 이제 기능론자들이 볼 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지능과 노력이 결합된 것을 능력이라고 보고, 능력에 따라서 선발하고, 능력에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성적을 산출하고, 그 산출된 성적에 근거해서 사회적 지위에 분배한다, 이런 논리가 기능론의 논리고, 그러면 이제 갈등론은 당연히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구조,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또는 자본가와 노동자, 이런 이제 두 집단 간의 끊임없는 경쟁, 갈등, 투쟁의 연속이다. 근데 학교는 불행하게도 이런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고 좀 더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지속하거나 더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악화시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갈등론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문제죠. 기능론, 갈등론. 자, 3번의 해석적 관점이나 현상학적 관점은 신교육사회학을 얘기하는 거죠. 신교육사회학. 다시 말하면 질적 연구의 그런 접근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기능론,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걸 합쳐놓은 거고. 자, 요건 이제 상담도 여러 가지 상담들이 있는데, 우리 크게 이제 4가지 상담 이론을 공부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정신분석 상담, 그다음에 인본주의 상담, 그럼 인본주의, 로저스 거고, 그다음에 인지주의에 속하는 것이 합리적 정서 상담. 그다음 이제 행동 수정 원리들이 많죠. 이제 그래서 그 4가지가 상담에서는 가장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본주의 상담에서 칼 로저스가 상담 기법으로 강조했던 것이 수용, 긍정적,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공감적 이해, 진솔성, 그다음에 일치성, 이런 이제 5가지 용어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체계적 둔감, 1번은 체계적 둔감법은 행동 수정 기법에서 월패가 주장했던 거죠. 체계적 둔감법, 체계적 감감법. 특히 이제 어둠을 무서운 학생들한테 어둠에 대한 어둠의 공포죠. 공포를 이제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를 직접 맞부딪히게 함으로써 직접 그것을 줄여준다. 그래서 체계적 감감법 또는 체계적 둔감법,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행동 수정 기법입니다. 나머지는 공감적 이해, 일치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 진솔성, 이런 게 바로 인본주의 상담의 특징입니다. 6번에 다음에 설명에 해당되는 학습 방법. 공학의 문제가 되죠. 면대면 수업과, 면대면은 지금 이제 시대에 안 맞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면대면, 그러니까 인터넷 수업만 할 수 없으니까 그 2가지 이제 장점을 결합시켜서 하면 효과가 크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 면대면 공부를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인터넷 공부를 해서 또 이렇게 학교에 와서 질문도 하고, 이런 방법이
브랜디드 합쳤다 그랬으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쳤다 그래서 블렌디드 학습. 그렇죠? 뭐 그 문제. 뭐 이 밖에 이제 여기 물론 이제 상황 학습은 구성주의 학습이 올리고 모바일 러닝은 이제 작년에 문제가 됐던 거죠. 뭐 스마트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M러닝 그러죠. M러닝. M러닝보다 더 이제 발전된 것이 U러닝, 유비쿼터스 러닝. 그러니까 팀 기반 학습은 이제 대집단 학습에서 한 5명 내지 7명 이렇게 한 팀이 구성이 돼서 교사 개입을 통해서 어떤 상호작용에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구성주의 또 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팀 기반 T, B, L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물론 뭐 정답은 이제 블렌디드 학습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교육 공학에서 이제 최근의 추세 이러닝에, 그러니까 블렌디드 러닝 같은 건 이러닝 한 유행이죠. 초기에 이러닝, 그다음에 이제 M 러닝, U 러닝. 요새는 또 R러닝 개발이죠. R러닝, 로봇 러닝 이런 거,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교육 방법에서 특히 이제 공학에서는 이런 문제가 하나씩 항상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7번은 교육 사상가, 뭐 제일 이제 쉬운 거죠. 레미를 저수를 했고 자연주의 교육 사상가 하면 18세기 루소, 루소. 페살로치는 이제 신인문주자 19세기, 느이는 20세기, 오히려 이제 미국의 교육 철학자, 허친스는 미국의 항존주의자죠. 항존주의자. 뭐 중요한 인물은 다 남았지만 여기서는 뭐 루소 거. 뭐 에밀만 알면 이제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것. 나머지는 꼭 알아둘 사람들입니다. 페살로치에서 이제 삼위일체설, 느이 하면 이제 미국의 프라그마티즘의 완성. 그 프라그마티즘의 철학의 근거에서 킬패트릭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전개된 것이 이제 진보주의가 되죠. 그다음에 진보주의의 아동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이제 고전 독서론 이런 걸 주장했던 것이 허친스 항존주의자. 금방 또 나오네. 진보주의 원리. 그러니까 미국의 20세기의 철학이 진보주의, 그다음에 진보주의를 비판하고 나오는 본질주의. 본질주의 또 이제 진보주의를 또 비판하는 것이 항존주의. 이 세 가지를 죄다 비판하는 것이 이제 재건주의의 20세기 초 중반에 미국의 철학을, 또 미국의 교육 철학, 또 미국의 교육 이론이라고 하죠. 그 중에 이제 기본은 이제 진보주의고, 진보주의 때문에 본질주의나 항존주의나 재건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뭐 진보주의 옳지 않은 건 뭐 당연히 항존주의나 아니면 이제 본질주의 또 이제 재건주의가 되는 거니까 네 가지 철학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 재건주의 철학은 이제 골고루 또 돌려가면서 나오니까요. 작년에는 이제 재건주의가 나왔고, 여기서는 정답은 이제 항존주의가 되고 그렇죠. 일단 진보주의 하면 현재 상황 그 자체, 학습자의 흥미 강조, 경험학습 이런 것이 가장 이제 진보주의 원리들이고, 3번에 고대 그리스 자유교육 교양교육의 교육적 이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항존주의의 교양교육론 허친스죠. 3번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네 가지 철학만 금방 알면 뭐 쉽게 그냥 3번이 금방 정답으로 꼽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9번. 그러니까 평생교육 제도, 이건 이제 평생교육법에 이제 근거했습니다. 학습 휴가제, 평생교육 이용권. 이게 이제 올해 2022년도에 추가된 거고, 그다음에 학습 계좌제, 독학 학위제.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교육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받으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독학 학위제가 있고 학점 운행제가 있고, 그중에 뭐 내용이니까 유무급 휴가제 하는 것은 학습 휴가제, 평생교육 이용권 이건 이제 중요한 거. 이번에 이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학습 계좌제, 이제 학습 경험을 누적 관리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독학 학위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 그 졸업 자격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단계를 거쳐서 시험을 합격을 하면 학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독학 학위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한테 4단계에 걸친 이제 시험을 통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독학 학위제. 여기 하나 추가한다고 하면 학점 운행제.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이제 제도적 장치죠. 이런 걸 이제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은 엄청 중요합니다. 교육사회학 이론에서 교육사회학과 평생교육이니까 평생교육에서는 이제 평생교육법이 이제 반드시 다뤄지니까 내용을 잘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2023년도 대비하는 수강생들은. 자, 그러면 10번 내용 조직 원리. 이거는 이제 타일러 거예요. 타일러 거 내용 조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학습 경험의 조직 원리. 종적 조직이 있고 이제 횡적 조직이 있고. 이제 타일러 이론에서는 이걸 이제 교육과정 조직 원리 또는 더 나가서는 교육과정 구성이라고 그래요. 교육과정 구성한 교사가 교육과정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수업 목표를 설정을 해서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이 세 가지가 교육과정 조직 원리 조직이다. 교육과정 개발이다 그랬습니다. 개발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업 목표 내용과 행동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타일러의 학습 수업 목표 설정 방법. 그 다음에 학습 경험 선정 원리 5가지죠. 그러면 조직 원리 이렇게 4가지. 종적 조직이 있고 횡적 조직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말했던 수업 목표 설정, 그다음에 학습 경험의 선정, 조직 문제는 학습 경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 해서 여러분 공부는 반드시 이쪽 이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타일러의 교육과정 설계 모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이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보강 강화된다 이런 원리. 요거는 이제 계열사 시퀀스라고 그래요. 시퀀스. 이번에 스코프는 이제 횡적 원리가 되죠. 적초성은 뭐 아니고 통합성.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횡적 원리고 계열성, 계속성 없지만 계속성은 종적 원리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용의 선정 원리, 내용의 조직 원리를 반드시 공부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지방교육 자체 관련된 법률. 주로 이제 교육감에 관련된 문제가 핵심이니까 교육감. 그러니까 시도 교육 학교에 관련된 사무의 집행기관입니다. 집행기관. 처음 보는 사람, 교육감이 무슨 집행기관이냐,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이제 법적으로 보면 교육감은 집행기관이다. 그러니까 규칙을 제정하는 거죠. 예, 교육감은 규칙. 반면에 이제 조례, 교육 조례는 어디에서 정해? 시도의회에서 정하죠. 예. 규칙이냐 조례냐. 규칙이냐 조례냐. 조례는 시도의회에서 정하는 거고 규칙은 교육감이 정한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 후보자가 되려면 교육경력이요. 특히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교육경력 3년 아니면 교육행정경력 3년 아니면 두 경력 합쳐서 뭐 교육경력 한 2년 하다가 행정경력 뭐 1년 아니면 그 반대 뭐 이런 해서 합쳐서 3년 이상이다. 사실 과거에는 이제 10년 했다가 이제 5년으로 줄었다가 최근에 또 3년으로 줄었는데 소환의 권리도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교육에 관련된 법령 중에서 지방교육 자체에 관련된 법령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교육감에 관련된 성격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또 해줘야 될 법령입니다. 자, 12번은 타당도. 이 타당도는 검사 도구의 구비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검사 또는 평가 도구가 갖춰야 될 구비 조건. 그게 보니까 예를 들면 기말고사나 학년말고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런 거에 이제 관련된 거죠. 그럼 중학교 2학년에 수학에 뭐 기말고사다 그러면 기말고사 문항은 그 검사지는 한 학기 동안에 쭉 다뤄야 될 내용을 이제 얼마나 다루고 있느냐 이게 이제 타당도고 그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다루고 있느냐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결과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건 신뢰도의 문제가 되고 타당도 신뢰도 그러니까 타당도는 내용에 관련된 거 신뢰도는 검증 방법에 관련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타당도에는 내용 타당도, 예언 타당도, 공인 타당도, 구인 타당도. 그럼 신뢰도 이제 검증 방법이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반본 신뢰도, 문항내적 합치도 이런 네 가지씩이죠. 그런 원리들을 반드시 이제 공부해줘야 됩니다. 이건 뭐 매번 이제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이제 돌려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앞으로 이제 내년을 대비하는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네 가지씩 꼭 공부를 해 줘야 됩니다.
이제 예언 타당도 해야 되죠. 미래 행동과 관련되는 거니까. 현재 행동과 관련된 것은 공인 타당도. 그럼 심리검사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인 타당도. 그다음에 교사가 작성한 검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내용 타당도. 네 가지는 다 타당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학습에 대한 관점은 이제 네 가지 심리학이 있습니다. 학습을 보는 관점 중에서 이제 행동주의 학습 이론, 파블로프하고 이제 스키너. 그다음에 인지주의에 속하는 것이 초기 인지주의 하면 이제 게스탈트 심리학에 기초한 뭐 통찰 학습설이나 장애 이론이나 기호 형태설. 그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 이론. 이건 기억 과정을 보는 거죠. 정보 처리. 이건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정보 처리 전략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행동주의와 인지주의가 이제 결합된 것이 사회학습 이론. 인본주의는 뭐 그냥 설명만 하고 사회학습 이론에서 이제 반도라 같은 경우. 그래서 정보 처리는 인지 이론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처리는 이제 공부해 줄 것이 기억 과정, 감각 기억, 단기 기억, 또 단기 기억과 같은 작업 기억, 그다음에 장기 기억. 특히 이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에 보고하는 전략, 시연, 조직화, 그다음에 작업 기억과 관련된 것이 정교화. 그다음에 이 전체 감각 기억과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정보들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이제 집행 통제, 초인지 그랬죠. 초인지. 그런 전체적인 정보 처리 전략을 공부를 해 줘야 됩니다. 올바른 거니까. 뭐 1번 같은 경우는 인지 과정에 대한 자각과 통제로 자신의 사고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이제 전체 감각 기억과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이건 집행 통제 또는 초인지라고 그래요. 초인지 능력. 그다음에 관련 있는 내용을 공통 범주나 유형으로 묶는 것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에 보관하는 전략이죠. 조직화. 그다음에 정교화는 감각 기억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주의 집중된 정보가 단기 기억으로 들어오는 것을 작업 기억으로 끌어와서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하고 이제 이걸 인출해서 의미 있게 연결하는 것이 정교화. 주로 작업 기억에서 하는 정보 처리 전략이다 그랬죠. 그 정교화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4번은 정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머릿속에 표상하는 과정은 조직화가 아니고 이제 부화 그러죠. 부화다. 예. 그래서 시각적 또는 언어적 형태로 이제 부화하는 것이 부화 과정. 답은 이제 3번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보 처리 이론, 학습에 대한 정보 처리 이론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행동주의도 중요합니다. 행동주의, 파블로프하고 스키너. 그러면 인지주의에 속하는 초기 인지주의, 게슈탈트 심리, 형태 심리학이라고 그래. 그러면 정보 처리 이론에 관련된 학습 이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14번은 교사 학습 이론. 그러니까 이건 이제 60년대 일어났던 60년대는 이제 다양한 글레이즈 학습 모형이나 완전 학습 모형이나 브루너의 발견 학습이나 뭐 탐구 학습 이런 다양한 새로운 학습 방법이 등장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스벨은 전통적인 강의법, 교사 중심의 강의법도 교사가 잘 설명해 주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학습자의 지적 부담을 아주 절약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서 유의미 학습 이론 또는 설명적 교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포섭이라든지, 포섭 동화작용이죠. 그 다음에 선행 조직자, 그다음 관련 정착 의미,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써서 교사가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오스벨 이론. 오스벨 이론은 학습 이론으로 보면 유의미 학습이지만 실제로는 교수 이론, 설명적 교수다. 그래서 설명적 교수다. 우리 뭐 완전 학습 이론도 개별 학습법이고, 스키너의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이제 프로그램 학습이죠. 프로그램 학습. 콜린스의 인지적 도제 학습 이론은 이제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고, 그래서 학습과 관련된 학습 이론, 교수 이론이죠. 교수 이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잘 공부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많기 때문에 잘 이게 이제 행동주의에 기초한 거냐, 그 다음에 개별학의 수법이냐, 설명적 교수냐, 또는 발견적 교수냐. 또 최근에는 가한의 메릴, 악스 모형 이런 것들은 켈러의 이런 것들은 다 처방적 교수 모형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좀 헷갈리고 종류도 많고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15.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 중립성.
자, 중립성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중립성이고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도 특히 공교육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종교적 중립성 문제는 헌법이라든지 각종 교육 관련 법령 속에 근대 국가들은 다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프랑스 혁명 시기에 이제 공교육 사상이 등장이 되고 공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법령이 제안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법령이 콩도르세가 제안한 이제 법령 속에 이미 정치적 중립성과 종교적 중립성을 명시를 하고 있고 근대 국가들은 헌법이나 그 각종 교육 관련 법령이 이걸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헌법 31조 4항과 그다음에 기원법 이런 데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원 노동조합에 관련된 문제. 자, 1번, 2번, 3번 다 그런 문제죠. 그다음에 4번 공립학교에서는 학교 운영 후에 동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이런 거는 학군의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아니다. 왜? 국공립의 학교에서는 일체 이런 종교교육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종교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니까 일반 학교에서 만약에 일반 공립학교에서 학군의 심의를 거쳐서 뭐 불교를 가르친다든지 불교만 또는 기독교만 가르친다 그러면 뭐 엄청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학군의 동의 사항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사립학교도 심의기구로 이제 바뀌었죠. 그 심의사항에 속하는 것 중에 이런 종교교육에 관련된 것은 심의사항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예.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여러 법들을 다 종합을 하고 해서 중립성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두고 각종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의 중립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5번. 자, 16번 다음에 설명하는 상담. 상담 중에서 앞에 이제 인본주의 상담도 있고, 그다음에 앨리스 이제 아버지가 있고 딸이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러면 상담 기법으로서 A, B, C, D 기법. 그래서 이건 R, E, B, T. 합리적 정서 행동 상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지주의에 속한 상담이고, 그래서 행동 수정의 원리, 인지주의에 속하는 에리스 거, 인본주의에 속하는 로저스 거, 사회 학습 이론에 관련된 거, 또 등등 정신분석 상담에서의 프로이드 거, 뭐 이런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다 나왔네. 합리적 정서 행동 상담은 이 문제고, 게슈탈트 상담은 펄스, 그렇죠? 펄스. 뭐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심리학적 상담은 아들러 거. 정신분석 상담은 프로이드, 그렇죠? 그래서 어떤 네 가지 상담은 이론들은 잘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17번 교사 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문제중심 학습은 구성주의 학습을 하는 거예요. 구성주의 학습 기법이죠. 학습 원리. 인지적 도제 학습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것이 문제중심 학습.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의대 수업 현장에 나오는 거죠. 의사들한테 실제 환자, 비구조화된 환자, 뭐 어디가 아플지 모르는 환자들이 직면했을 때 그걸 잘 가설 연역적 추리를 통해서 어디에 아픈지를 잘 해결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것을 모형화한 이런 문제가 문제중심 학습. 이거는 비구조적 문제를 교사가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제시를 해서 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구조화된 문제라고 하는 건 실제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실제 문제.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그래서 문제 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실제 문제다. 실제 문제. 아픈 환자. 이게 이제 실제 문제입니다. 토익법은 이제 언제 쓰느냐 하는 문제하고 토익법에 여러 유형들이 있었죠. 패널 토익이라든지 심포지움이나 공개 토익. 직소 모형은 이제 협동학습의 모형이죠. 협동학습의 모형. 직소 모형. 협동학습의 그래서 이제 전문가 팀 구성. 그러니까 원집단에서 나와서 전문가 팀을 구성해서 전문적인 논의를 하고 다시 원집단에 돌아가서 학습하는 그런 유형이 직소 모형. 뭐 발견학습이야 이제 불어넣을 거고, 발견학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탐구학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학습의 영역은 다 다뤄 있죠. 문제중심 학습이라고 하는 구성주의, 토익법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최근에 이제 정답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협동학습, 그다음에 발견학습.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제 답은 뭐 1번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사학습 방법 중에서 이제 최근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교사학습 방법을 이제 우리는 이제 개별화 교수법, 설명적 교수법, 그다음 탐구적 교수법, 한문화 또는 발견적 교수법, 그다음에 처방적 교수, 그다음에 협동적 교수 이렇게 이제 구비를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18번 실존주의 철학. 앞에는 이제 진보주의가 나오고, 네, 실존 철학. 그러니까 실존 철학은 여러 번 출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인간 존재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실존 철학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철학적 가치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측면에서 실존 철학은 너의 만남, 그러니까 부버 같은 사람이죠. 부버나 볼루노 같은 사람. 불안, 초조, 위기, 각성, 이거는 인간 존재의 모습이죠. 인간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위기, 각성, 모험적이다. 부버나 모르노, 부버는 이제 나와 너, 모르노는 만남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의도적인 사전교육. 그러니까 만남은 결코 이제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자, 우리 언제 만나서 대화를 해서 뭔가 좀 생각을 바꾸다 이런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연히 돌발적인, 그러니까 이제 위에 각성, 모험적이죠. 돌발적이기 때문에. 또 지속적인 훈련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4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철학을 얘기하는 거고, 또는 전통적인 교육관, 사전에 언제 만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지적인 성장도 이루어지고 태도나 또 행동도 변화된다.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철학이고, 실존 철학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돌발적이고 모험적이고 위험이 수반되고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실존 철학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의 철학으로서의 4가지 철학,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 재건주의, 그다음에 이번 이제 실존 철학은 유럽의 철학의 실증주의부터 실존주의, 그다음에 분석 철학 이런 것들은 우리 공부를 이제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은 이제 유럽의 철학입니다. 그걸 이렇게 구별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죠. 19번 지방교육 재정교보문법, 이건 뭐 이제 법에 관련된 문제니까 1번은 이제 그 성격이죠. 목적이고 2번은 그러니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가지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적정하게 분배해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도 있고 플러스 이제 거기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일반 회계로부터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입금, 여기 이제 추가가 되는데 그 재원은 이제 X로 보면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2번도 포함이 되죠. 3번, 4번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그다음에 지방교육 자치에 관련된 법령,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법령이기 때문에 앞으로 2023년 대비해 공부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네, 20번 교육의 평등관, 이건 이제 교육 사회학의 문제입니다. 평등관도 초기에 이제 허용적이냐, 그다음에 보장적이냐, 그다음에 과정적이냐, 여건이라고 그래. 보상적이냐, 이런 이제 4가지 평등관. 물론 이제 지금은 보상적 평등서 이제 결과적 평등을 강조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시험은 허용적 평등도 나오고, 그다음에 보장적 평등도 나오고, 또는 과정, 또 여건의 평등, 뭐 여러 이제 골고루 나오니까 평등관의 개념과 그다음에 평등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책을 통해서 그 평등을 실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용적 평등의 정책, 보장적 평등의 정책, 그다음에 과정적이죠. 과정적 평등의 구체적인 예, 그다음에 보상적 평등의 예, 그다음 그 정책,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고교 평준화, 뭐 시설, 교사의 그러니까 교육 시설이나 교사의 자질이나 교육과정, 이것은 교육받는 여건 또는 교육 과정이라고 그래. 따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평등할 거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여건의 평등 또는 조건의 평등 또는 과정적 평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용어들이 이제 많아요. 조건의 평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건의 평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과정적 평등,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이제 우리 교육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똑같은 용어들이 여러 가지 용어로 이제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심해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구체적인 뭐 정답이 뭐냐 이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23년도 시험을 봐야 될 여러분들이 이런 올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줘야 될 거냐, 어떤 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하면
교육학은 영역이 무궁무진하지 않고 난이도가 들쭉날쭉하지도 않다. 거의 뭐 영역도 거의 고정이 돼 있고 우리 교재 뭐 거의 기본서에 교재에 다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그 난이도는 약간씩은 뭐 전체가 아니고 20문항 중에서 어떤 경우는 가끔씩 한두 문제는 난이도가 좀 약간 높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전반적으로 보면 난이도는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이거보다 약간 이제 더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 이거보다 더 낮다, 이런 거는 이제 공부할 의욕을 또 감소시키는 거니까 너무 높아도 의욕을 또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뭐 이런 정도 공부해주면 내년에도 2023년에도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을 본 수강생들은 고생을 많이 했고, 앞으로 2023년도 시험을 볼 수강생들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걷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